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이 300일 넘게 바다 위에 떠 있다는 사실, 뉴스에서 단 한 번이라도 다룬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이 이란한테 항모 3척을 몰아넣었다고 하잖아요. 포드함, 부시함, 링컨함, 작전 가능한 항모를 거의 다 쏟아부은 거예요. 뉴스톤은 한결같습니다. 압도적 전력, 이란 해군 사실상 전멸, 미국 군사력 건재. 근데 실제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야기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포드함은 300일이 넘도록 귀향을 못하고 있습니다. 항모작전 주기가 보통 6개월인데 거의 1년째 바다에 떠 있는 겁니다. 정비 스케줄은 진작 붕괴됐고 승조원 불만은 임계점을 찍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요. 미 해군 안에서 도는 자조 섞인 농담이 있습니다. 돌 던지면 이혼남 머리에 맞는다. 60일, 90일 떨어져 지내는 건 기본이고 300일이면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군 내부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왜 한국에 전례 없는 기회가 되는 건지 오늘은 세계의 층을 내려갑니다. 표면 미, 이란 해전의 결과, 그 아래 미 해군이 안고 있는 구조적 과부하, 가장 깊은 곳에 60조 원짜리 한국 방산 수출의 결정적 순간, 실전 잠수함 함장 출신 전문가의 현장 분석을 토대로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먼저 이란 해군 얘기를 정리할게요. 뉴스만 보면 이란 해군이 미국한테 속절없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요. 미국은 이란 해군 80에서 90%를 격침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건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이란 해군은 애초에 대양 해군이 아닙니다. 소형 고속정, 해안 미사일 부대, 기뢰 부설함, 무인 수상정, 이게 이란 해군의 전부예요.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략적 선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물목 하나만 지키면 되거든요.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수십만 대군이 왜 무너졌습니까? 좁은 수로에 갇혔기 때문이에요. 이란이 정확히 그 원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고갯마루 산적한테는 대형 함정이 필요 없어요. 골목만 딱 막으면 됩니다. 미국은 그 골목을 뚫으려고 항모 3척에 구축함, 순양함, 잠수함까지 끌고 가야 하는데 이란은 해안 미사일 하나면 대형 함정 접근 자체를 차단할 수 있어요. 지키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조인데 뉴스에서 이 비대칭은 절대 안 짚어줍니다. 같은 중동이라도 해군의 모양이 전혀 달라요. 사우디는 페르시아만과 홍해 양쪽의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비교적 큰 정규 호위함 위주로 해군을 키우고 있고, 이란은 연안 방어에 최적화된 소형 해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면 무기 체계가 다른 거예요. 이란의 해군 전략은 비용 비대칭의 극단적 사례입니다. 미국은 한 번 나올 때마다 수십억 달러를 퍼붓는데 이란은 상대적으로 돈이 거의 안 들어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무기가 등장합니다. 기뢰예요. 바다에 까는 지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딪히면 터지는 접촉기뢰가 있고, 소리나 자기장을 감지해서 터지는 감응기뢰가 있고, 해저 바닥에 깔아두는 해저기뢰, 수면 위에 떠 있는 부유기뢰, 중간 깊이에 매달아 놓는 계류기뢰가 있어요.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기뢰 하나 깔아놓으면 수십조 원짜리 대형 함정이 못 지나가요. 항공모함이든 이지스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기뢰는 중소해군이 강대국에 필적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란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심리전이에요.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발표를 안 합니다. 안 깔았어도 깐 것처럼 떠들면 상대가 접근을 못해요. 대체로를 만들었다. 길에 있으니까 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전쟁이에요. 진짜 깔았으면 자기도 못 움직이지만 위치를 정확히 알면 자기만 피해 다닐 수 있죠.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뢰가 진짜 무서운 건 제거가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바닥에 바위도 있고 침몰선도 있어서 음파로 탐지하고 로봇을 투입해서 하나하나 격파해야 합니다.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려요. 천안함 사건 때도 나온 얘기가 뭡니까? 그거 625대 깔린 기뢰 아니냐. 그 정도로 한번 깔리면 수십 년을 갑니다. 이란 잠수함도 봐야 해요. 이란은 잠수함을 한 25척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중 3척은 러시아에서 가져온 킬로급인데 너무 오래돼서 제대로 작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나머지는 전부 소형 잠수정이에요. 기습 공격이나 기뢰 부설용이죠. 근데 잠수함 작전이라는 게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성공해도 모르고 실패해도 모릅니다. 발표하지 않는 한 아무도 몰라요. 죽어도 모르고 격침시켜도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미 해군 핵잠수함이 이란 해안에 얼마나 접근해서 수상함정을 격침시켰는지 발표가 없는 한 알 수 없어요. 이게 잠수함 작전의 본질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미 핵잠수함의 딜레마도 있어요. 핵잠수함의 주무기는 어뢰인데 어뢰 한 발 가격이 이란 소형 고속정 한 척보다 비쌉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어뢰로 몇만 달러짜리 보트를 잡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뢰값이 표적값보다 비싼 전쟁. 비용 구조가 완전히 뒤집혀 있는 거예요. 뉴스에서는 미 해군 압도적이라고만 합니다. 이 비용 비대칭을 한 번이라도 짚은 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란이 약해서 진 게 아닙니다. 미국이 강해서 이긴 것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긴 쪽 내부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미 항모는 총 11척이에요. 실제 가동은 3척에서 4척, 작전, 대기, 정비를 돌려가면서 운용하는 3분 순환 체계인데 이란전에서 이 순환이 완전히 깨졌어요. 3척을 전부 한 곳에 몰아넣습니다. 일본 요코스카의 한 척이 항상 대기 중이니까 움직일 수 있는 전력을 사실상 거의 다 쏟아부은 겁니다. 태평양에도 있어야 하고 대서양에도 있어야 하는데 다 빼서 한 곳에 넣었어요. 이걸 뉴스에서는 고강도 압박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미국도 고육책인 거예요. 3척 보내는 게 보란 듯이 보내는 게 아니라 3척 안 보내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포드함은 300일을 넘겼습니다. 보통 항모 작전이 6개월인데 거의 2배 가까이 됐어요. 2차 대전 때 독일 유보트 승조원이 64일간 바다에 떠 있었다고 수기를 남겼는데 그때는 전시의 국수주의가 그게 달한 시대였어요. 일본하고 비슷하게 조국을 위해 죽는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던 때예요.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300일이면 함상 반란 얘기가 나올 수준이에요. 잠깐만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항공모함은 혼자 안 다녀요. 구축함, 순양함, 대여섯 척이 호위하고 군수지원함이 따라다니면서 보급하고 잠수함이 수중에서 엄호합니다. 이 전체가 항모전단이에요. 전단 전체가 정비 스케줄을 맞춰야 하는데 300일 넘으면 다 놓쳐요. 사람도 안 쉬면 몸살 나잖아요. 함정도 똑같습니다. 정비식이 놓치면 고장나요. 실제로 미 항모에서 펌프 고장에 화장실까지 안 되는 문제가 보도됐습니다. 이건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정비체계 붕괴의 물리적 증거예요. 거기에 미국의 조선 능력 자체가 떨어져 있어요. 자체 수리가 안 되니까 한국의 SOS를 치고 있는 겁니다.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 미군 군수지원함 MRO를 급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칼은 날카로운데 칼잡이가 쓰러지기 직전인 모양새입니다. 전쟁 지도부도 문제예요. 계획이 부실합니다. 끝내는 전략이 없어요. 함정 운용이 즉흥적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나가는 거예요. 정비가 안 됐어도 승조원이 지쳐도 이건 전략이 아닙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군이 자기 군함 화장실 수리를 한국 조선소에 맡기고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구조예요. 판이 깨진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미국이 이 상태라는 건 주한미군 카드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주한미군 뺀다 안 뺀다 협박하는 건 수사예요. 뻥입니다. 중국 견제하려면 최전방에서 한국을 활용해야 해요. 전략적으로 주한미군은 미국에 더 중요합니다. 군함 수리도 한국이 해주고 기뢰 제거도 한국이 세계 탑 클래스이고 잠수함 건조도 한국이 하고 있어요. 미국이 혼자 못하는 일을 한국이 하고 있는 구조인 거예요. 한국 소해전 능력을 짚어볼게요. 기뢰를 찾아내서 제거하는 능력인데 한국은 강경급, 양양급 소해함을 10척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수리온 헬기를 개조한 소해 헬기 열기가 전력화돼요. 함정으로 기뢰를 찾으면 바위랑 침몰선이랑 구분해가면서 음파로 탐지하고 로봇으로 하나하나 제거해야 해서 엄청 오래 걸리는데 헬기로 장비를 끌고 다니면 훨씬 빨라요. 미국, 일본, 한국이 자유진영 소해전 탑 클래스입니다. 시작은 625 전쟁 원산 소해 작전이었어요. 당시 한국에는 소해함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유교해 줬어요. 그래서 일본 소해전 능력이 출중하다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한국은 그 경험 위에 수십 년간 미국이랑 연합훈련을 쌓아왔어요. 영국이나 프랑스도
소해 능력이 있지만 최근 훈련은 한국보다 뜸합니다. 소해 헬기까지 전력화되면 한국이 확실히 앞서 나갑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기뢰 하나가 수십 조짜리 함정을 멈추는데 그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북한이 한국을 함부로 못 건드는 이유가 이겁니다. 독자적 전력으로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한국 잠수함도 마찬가지예요. 장보고 3배치 이는 3. 영통급 디젤 잠수함인데 수직 발사관까지 갖추고 있어요. 디젤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이 있다는 건 이 잠수함이 순수 방어용이 아니라 전략적 타격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잠수함 승조원 인력 문제는 심각합니다. 원래 한 척당 1.5배수의 예비 승조원을 유지해야 하는데 인구 절벽 때문에 양성해놔도 힘들다고 빠져나가요. 그래도 한국이 잠수함을 실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결정적인 경쟁력이에요. 실전 운용 경험이 없는 나라가 잠수함을 팔겠다고 하면 사는 쪽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제 60조 원짜리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이에요. 한국의 도산 안창호함이 지금 14.0km를 항해해서 캐나다로 가고 있습니다. 추진 훈련을 하면서 하와이를 경유하는데 한국 잠수함 역사상 최장거리 원정이에요. 지금까지 하와이가 최장이었고 호주까지 갔다 온 적도 있지만 캐나다까지는 처음입니다. 하와이에서 캐나다 잠수함 장교 2명을 태워요. 직접 타보고 작전 운용을 확인하고 성능을 검증하는 거예요. 이미 작년부터 캐나다 잠수함 사령관급이 한국에 와서 탔어요. 현 승조원들이 옆에 붙어서 다 보여주고 뭐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5월 말 캐나다 도착하면 대대적 행사를 열 예정이에요. 한인의 날 수준으로 분위기를 만들려는 거죠. 조선시대 통신사가 국가의 신뢰를 실어 보냈듯이 도산한 창호함이 한국 방산의 신뢰를 싣고 태평양을 건너고 있는 겁니다. 이 수주전의 핵심이 뭐냐면 잠수함 성능 비중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80%가 산업경제 경쟁입니다. 60조 원짜리 수주전에서 성능이 20%라는 거. 국방 전문가 방송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숫자 하나가 이 판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캐나다는 잠수함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절충교역으로 60조 원이 넘는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있어요. 보통 무기 절충교역이 50% 전후인데 캐나다는 100% 이상을 원합니다. 조선, 자동차, AI, 우주항공, 에너지, 북극항로, 쇄빙선까지 잠수함을 사면서 산업 전체를 업그레이드해 줄 장기 파트너를 고르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점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 현재 판세는 한국 51, 대독일 49. 올해 1월 말만 해도 50대 50이었는데 총리 방문에 장영실함 내부 공개, 기업 확약서 확보, 수소 밸류체인, 에너지 파트너십이 쏟아지면서 한급 벌어졌어요. 폴란드 교훈도 있습니다. 작년 오르카 사업에서 스웨덴이 성능 아닌 산업경제 패키지로 이겼는데 몇 달 지나니까 진짜 만들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번지고 있어요. 실전 잠수함도 못 만들어 본 나라한테 왜 줬냐는 거죠. 스웨덴은 옛날에 호주한테 콜린급 잠수함 설계도를 판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잠수함이 록밴드처럼 시끄럽다는 악평을 받으면서 사실상 실패작 취급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거의 팔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폴란드한테 중고 고틀란드급을 교육훈련용으로 주겠다. 잠수함 구조함도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비성능 조건들을 쌓아서 이긴 거예요. 근데 몇 달 지나니까 폴란드에서 약속한 걸 제대로 안 주는 거 아니냐. 이 배를 진짜 만들 수 있겠냐는 의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협상 기술이 그런 거잖아요. 안 해주면 취소할 수도 있다. 한국도 잘하고 독일도 잘해. 이렇게 지렛대로 쓰는 겁니다. 국가 간 신뢰가 깨진 전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2016년에 호주가 프랑스한테 잠수함 12척 40조 원 규모를 맡겼다가 5년 뒤에 미국, 영국이랑 오커스를 하면서 엎어버렸거든요. 프랑스가 눈물 흘리면서 미국한테 욕했어요. 다만 이번 폴란드가는 나토 동맹국 사이 일이니까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은 실전 운용 중인 배를 가지고 있고 독일은 여기저기 팔아서 생산 라인이 막혀 납기를 지킬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 독일은 처음에 정부가 개입 안 하고 기업한테 알아서 하라는 시기였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나토가 단결하는 분위기도 있고 폴란드에서 한국이 시장을 뚫어가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2011년에 한국한테 한번 졌으니까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도 불안해요. 미국하고 사이가 벌어지면서 지상무기, 공중무기까지 독자적으로 키우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입장에서는 잠수함 한 건이 아니라 앞으로 20년간 함께할 방산 파트너를 고르는 거예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군사력을 키운 나라로 평판이 나 있어요. K전차는 유럽에서 소문이 났고 FA-50 경공격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이 독일과의 진짜 차이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미 해군 항모가 300일 넘게 바다 위에 떠 있다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이 질문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처음에 본 건 미 해군의 외형적 힘이었습니다. 항모 세척 집결이란 해군 격파. 근데 그 아래를 까보니까 나온 게 뭡니까? 300일 해상 작전하면서 화장실도 못 고치는 군함. 그 군함의 수리를 한국조선소가 해주고 있어요. 기뢰 제거를 못해서 쩔쩔매는 그 능력을 한국이 세계 탑 클래스로 갖추고 있어요. 잠수함을 새로 지을 조선 능력이 부족한 그 기술 공백을 한국이 캐나다에 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실전 운영하면서 14.0km를 건너가 성능을 증명하는 동안 미국 항모는 300일째 귀환도 못하고 있는 것. 이 대비가 보이기 시작하면 구도가 정리됩니다. 뉴스가 보여주는 표면과 실제 구조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큽니다. 강하게 보이려 할수록 빌려야 할 게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과 한국의 진짜 역학이에요. 미국이 철수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는 건 구조를 모르는 거예요. 미국이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중동 전체가 해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합니다. 사우디는 양쪽의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군사비 지출이 세계 최상위예요. 이란하고 중동 맹주를 다투고 있으니까 해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이미 잠수함 확보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하나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란은 해군이 전멸 수준으로 타격받았다고 하지만 소형 함정 위주니까 지하 시설에 숨겨놓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란은 지하 군사 시설이 워낙 발달돼 있거든요. 어쨌든 재건은 불가피합니다. 태국도 호위함 도입을 추진 중이에요. 예전에 한국 품미폰급 호위함을 산 적이 있거든요. 이번 전쟁에서 아랍 국가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으면 해군력이 생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바다를 접한 나라는 전부 해군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이 나온 거예요.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방공수에서는 천공이 이미 재미를 보고 있고 말레이시아에 해군 장비도 수출했습니다. 한국이 제안하는 건 잠수함 한 척이 아닙니다. 잠수함, 호위함, 이지스 구축함, K전차, FA-50 경공격기, 천궁방공까지 지해공 방산을 통째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토탈 솔루션이라 하는데 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안 돼요. 이지스 구축함 만드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국은 그걸 하고 있어요. 해외 나갈 때는 HD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이 컨소시엄을 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힘들거든요. 캐나다에서 수주가 성사되면 기폭제가 돼요. 독일을 이기는 겁니다. 2011년에 한 번 이겼고 이번에 또 이기면 세계 잠수함 시장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남미, 페루, 중동, 사우디, 아시아, 태국 이런 시장이 전부 열립니다. 수상 전투함까지 입소문이 퍼지고 미군 MRO 시장도 커져요. 캐나다와 방산 공동 연구개발센터를 만들면 설계도 같이 하고 생산도 같이 하고 판매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게 나토 표준 진입의 교두보가 됩니다. 캐나다 동부 가스 자원과 에너지 수급 라인을 연결하면 호르무즈 리스크까지 분산돼요.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가 구호가 아니라 현실 경로로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6월 말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도산한 창호함은 5월 말 캐나다 도착이에요. 호주에서 레드백 장갑차가 최종 결승까지 갔을 때 정치권은 독일 거 사자 했는데 현장 군인들이랑 국민들이 한국 거 사자고 뒤집었어요. 그 분위기가 판세를 바꿨습니다. 캐나다에서 같은 일이 필요해요. BTS 공연 제안까지 나왔어요. 웃기는 얘기 같지만 BTS가 잠수함이랑 무슨 관계냐고요? 있습니다. 호주에서 이미 증명됐어요. 국민적 분위기가 방산 수주의 마지막 변수가 된다는 걸요. 국민 성금으로 BTS 캐나다 공연을 추진하고
도산한 창호함 도착 시기에 맞춰서 대통령도 방문하고 캐나다 국민들한테 한국이 어떤 파트너인지를 통째로 보여주자는 겁니다. 이건 잠수함 한 척 파는 게 아니라 나라를 파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브랜드 전체를 걸고 있는 겁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지만 이번 천명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60조 원짜리 판이 지금 열려 있고 6개월 말이 진짜 승부입니다. 이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